여러분,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80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장도 직접 보시고 손주들이 오면 함께 놀아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머님, 정말 정정하시다. 이 할머니의 비결이 뭘까요? 특별한 약을 드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비결은 딱 하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73세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어요. 별다른 병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새벽 화장실에 가시려고 일어나다가 그만 미끄러지셨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한 달 넘게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시니까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된 뒤에도 예전처럼 혼자 걷는 게 어려워지셨어요. 결국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셨고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일도 뜸해지셨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번 넘어진 것뿐입니다. 고작 한 번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낙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해마다 수만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어르신의 상당수가 1년 안에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80이 넘어서도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내 손으로 내 삶을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실전 동작도 알려드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운동할 때의 치명적인 실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왜 운동이 그토록 중요한지 진심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금통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하나하나 넣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우리 몸의 근육이 바로 이 저금통과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30대 초반까지는 동전이 꾸준히 쌓입니다. 밥을 먹고 뛰어놀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근육이라는 동전이 저금통에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3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저금통에 작은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구멍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구멍으로 해마다 동전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3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근육량은 매년 조금씩 감소합니다.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근육량에 비해 상당 부분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실제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계단이 무서워집니다. 예전에는 2층, 3층쯤이야 거뜬했는데 이제는 한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벅지가 후들거립니다. 둘째, 무거운 짐을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마트에서 쌀 한 포대 사오는 게 큰 일이 됩니다. 셋째,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뼈도 함께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거든요. 뼈가 약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똑같이 넘어져도 젊은 사람은 멍 하나로 끝날 일이 어르신에게는 골절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 삶의 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요. 나이가 들면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발바닥의 감각도 둔해집니다. 눈도 예전 같지 않은 이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지요. 이 세 가지, 근육 감소, 뼈 약화, 균형 감각 저하,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고 느끼실 때가 바로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저금통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 정작 동전이 필요한 순간에 저금통이 텅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근육 감소를, 뼈의 약화를 거의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많이 줄어든 분들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일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다. 그러니까 운동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의자를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내 개인 의자는 안정적이지요. 그런데 만약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앉는 순간 쓰러질 겁니다. 노년기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라는 다리 하나만으로는 우리 몸이라는 의자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자의 나머지 다리는 뭘까요? 노년기 운동에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산소 운동, 둘째는 근력 운동, 셋째는 균형 및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튼튼한 의자가 완성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피를 뿜어내게 되고 혈관이 탄력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잘 배달해주는 택배 시스템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의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튼튼해지지만 팔다리의 근육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인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몸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것, 벽을 짚고 팔을 굽혔다 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줄어들던 근육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아까 저금통 비유를 기억하시죠? 구멍을 메우고 다시 동전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뼈가 강해집니다.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요. 근육이 뼈를 당기고 자극하면 뼈가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구나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진행이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뼈 밀도가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셋째,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것, 손줄을 안아 올리는 것, 무거운 문을 여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다시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 균형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이건 사실 가장 간과되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운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운동이 넘어짐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 천천히 스트레칭하기, 이런 동작들이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줍니다. 세계적으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 지역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 운동을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고 그게 근력 운동이지요.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심장을 단련하고 그게 유산소 운동이지요. 울퉁불퉁한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을 키우고 그게 균형 운동이지요.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운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어. 3가지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이면 충분합니다. 의자 하나, 벽 하나,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루에 30분이면 됩니다. 30분을 한꺼번에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3번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 식사 전에 10분, 이렇게요. 먼저 아침 10분, 유산소 운동과 몸풀기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격한 동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움직임 없이 오랜 시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이 뻣뻣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드럽게 깨워줘야 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저 2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려보세요. 쭉 뻗어 올리시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걸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침 첫 번째 동작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몸에 자, 이제 하루가 시작됐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일어서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올리시면서 제자리에서 걸어보세요. 팔도 함께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십니다. 이걸 2분 정도 하시면 심장이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혈액이 온몸을 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리 걸음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옆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서 계신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2발짝, 왼쪽으로 2발짝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이 동작은 유산소 효과도 있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감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약 2분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서서 양손을 허리에 대고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옆구리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멈추고 숨을 2번 쉰 뒤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천천히 숙여보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내려갑니다. 억지로 바닥을 짚으실 필요 없습니다. 허리와 허벅지 뒤쪽이 살짝 당기는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스트레칭을 3분 정도 해주시면 아침 10분 루틴이 끝납니다. 어떠세요? 별로 어렵지 않지요? 이 10분만 해도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겁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왠지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점심 후 10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근력 운동 시간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쉬신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동작이에요. 노년기 근력 운동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튼튼한 의자를 하나 준비하시고 의자 앞에 서십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팔짱을 끼거나 2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습니다. 쿵 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셋을 세는 동안 천천히 앉으세요. 하나, 둘, 셋.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엉덩이를 의자 쪽으로 쭉 빼신다는 느낌으로 앉으시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10번 하고 나면
허벅지가 뜨끈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혹시 10번이 힘드시면 5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번을 한 세트라고 하면 이 세트를 잠시 쉬었다가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2세트면 충분합니다. 이 의자 스쿼트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육들이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 하나만 매일 하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힘드시지요? 안 하셔도 됩니다. 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벽에서 팔 하나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두 손을 어깨 너비로 벽에 짚습니다. 발은 가만히 두고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리면서 상체를 벽 쪽으로 기울입니다. 코가 벽에 거의 닿을 만큼 갔다가 다시 팔을 펴면서 돌아옵니다. 이것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구부릴 때 셋을 세고 펼 때 셋을 세세요. 이 동작은 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뒤쪽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이 근육들이 탄탄해지면 무거운 물건을 밀거나 들 때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것도 10번씩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의자 등받이나 벽을 한 손으로 가볍게 잡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하십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지요? 꼭대기에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데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종아리 근육이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다리가 잘 붓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것도 15번씩 2세트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점심 후 10분 근력 운동이 끝납니다. 느낌이 어떠실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힘든 느낌이 바로 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금통에 동전을 다시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꾸준히 하시면 2주, 3주만 지나도 좀 수월해졌는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 전 10분입니다. 이 시간은 균형과 유연성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동작, 한발석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지만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 옆에 서세요. 한 손으로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바닥에서 주먹 하나 높이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열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까지 세셨으면 발을 내리고 반대쪽 발을 들어 올려 똑같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열을 세기도 전에 흔들리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흔들린다는 건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근육통이 운동이 되고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흔들림은 균형 감각이 훈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흔들림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양쪽 번갈아 가며 3번씩 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일자로 걷기입니다. 평소에 걷는 것과 다릅니다. 한 발 앞에 다른 발의 뒤꿈치를 바로 갖다 대면서 일직선으로 걷는 겁니다. 마치 밧줄 위를 걷는 것처럼요. 이 동작이 왜 좋으냐면 실제로 길을 걸을 때 좁은 곳을 지나거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하는 세밀한 균형 감각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10발자국 정도 앞으로 갔다가 돌아서 다시 10발자국 이렇게 3번 왕복해 주세요. 이것도 처음에는 벽 옆에서 하시면서 필요할 때 손으로 짚으시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통증이 아니라 시원하게 당기는 느낌이요. 이 상태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열을 셉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다음으로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립니다. 온몸이 위로 늘어나는 느낌으로 쭉 펴세요. 등이 결리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시면 정말 시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고 왼쪽으로 기울이고 앞으로 숙이고 동그랗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저녁 열분 루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하루 30분이지요. 아침에 유산소와 몸풀기, 점심 후에 근력, 저녁 전에 균형과 유연성, 이 세 가지를 매일 하시면 여러분은 노년기 운동의 세 기둥을 빠짐없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을 하시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하시면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들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잘 쓰면 병을 고치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실수,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실수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고도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심한 경우 부상을 당하셨거든요. 첫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에이, 그냥 하면 되지 뭘. 이러시면서 곧바로 동작에 들어가시는 거지요. 우리 몸은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한겨울에 차 시동을 걸면 바로 출발하지 않지요. 엔진이 좀 달궈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뻣뻣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반드시 5분이라도 가벼운 움직임으로 몸을 풀어주신 다음에 본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까 아침 루틴에서 알려드린 팔 올리기와 제자리 걸음, 이걸 하시면 됩니다. 둘째, 통증을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아프면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뻐근하고 힘든 느낌,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근육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거든요. 하지만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날카롭게 쑤시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에서 이런 통증이 오면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뻐근한 느낌과 날카로운 통증,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구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숨을 참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힘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꽉 참게 되시거든요. 의자 스쿼트를 하실 때도 하면서 숨을 멈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별 문제 없지만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힘을 뺄 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의자 스쿼트로 예를 들면 앉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후 하고 내쉬시면 됩니다. 넷째, 매일 같은 강도로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자 스쿼트 5번으로 시작하신 분이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5번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5번도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똑똑해서 같은 자극에 금방 적응합니다. 처음에 힘들었던 5번이 이제 쉬워지셨다면 6번, 7번으로 조금씩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점진적 과부하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은 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좀 쉬워졌다 싶으면 한두 번 더 하자, 이겁니다. 대신 급하게 올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아프면 완전히 쉬는 것입니다. 무릎이 좀 안 좋다, 허리가 좀 아프다, 그러시면 아예 운동을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급성 통증이 있거나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하셨으면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불편감 정도라면 아픈 부위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상체 운동을 하시면 되고 어깨가 아프시면 하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멈추시면 아까 말씀드린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악순환이거든요. 아프니까 쉬고, 쉬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더 아프고, 이 고리를 끊으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는 하지 마시되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자, 이 5가지 실수를 피하시면
운동의 효과는 배로 올라가고 부상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은 반드시. 둘째, 날카로운 통증은 즉시 중단. 셋째, 숨은 참지 말고. 넷째, 점점 조금씩 늘리고. 다섯째, 아프더라도 완전히 멈추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계셔도 정작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매일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요. 어떻게 하면 이 작심삼일을 넘기고 운동을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참 잔인한 말 아닙니까? 마음을 먹은 지 3일이면 무너진다. 근데 사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시고 대처법도 보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하려면 뇌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힘들어. 예전처럼 편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면 처음 며칠은 의지와 열정으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에너지가 바닥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게 작심삼일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기려 하지 말고 뇌를 속이는 겁니다. 뇌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면 뇌가 부담을 느낍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3번만 하자. 3번이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뇌는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저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3번 하고 나면 에이 여기까지 한 거 5번 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작의 원리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전략은 기존 습관에 운동을 묶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이미 하고 있는 습관에 붙이는 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팔 올리기 5번, 점심 먹고 양치한 다음에 의자 스쿼트 5번, 저녁 뉴스 보기 전에 한발서기 10초.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는 일 뒤에 운동을 붙이시면 별도로 자, 이제 운동할 시간이야 하고 결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요. 세 번째 전략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냉장고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요. 운동을 하신 날에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세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동그라미가 하나씩 쌓이는 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흘 연속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뭔가 뿌듯하시지 않겠습니까? 나흘째 되는 날, 오늘은 좀 귀찮은데 하다가도 달력을 보시면 여기서 끊기면 아깝지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연속성의 힘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외로우면 그만두기 쉽습니다. 옆집 이웃이든 오래된 친구든 배우자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같이 걷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가 있으면 오늘 좀 하기 싫어도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 운동 시간이 즐거운 사교 시간이 됩니다. 운동이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일이 되는 거지요.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시는 겁니다. 하루 빼먹으셨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틀 빼먹으셔도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루 쉬셨으면 다음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비가 와서 못 걸으셨으면 집에서 의자 스쿼트 3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몸이 안 좋으셨으면 스트레칭만 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시는 게 완벽하게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64세에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운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으셨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셨답니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체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한번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스쿼트를 3번도 못 하셨고, 한 발 서기는 3초도 버티지 못하셨대요. 창피하기도 하셨답니다. 주변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훨씬 잘하시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딱 한 가지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 내일도 못하면 모레 하자. 그냥 끊지만 말자. 이게 이분의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스쿼트 10번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산책거리가 2배로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80세이십니다. 64세에 시작해서 16년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오르시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하시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십니다.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64세에 새로 태어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3번밖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3초밖에 못 버텨도 괜찮습니다. 그 3번이, 그 3초가 내일의 4번과 4초가 됩니다. 셋째, 끊지만 않으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시면 반드시 답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 습관을 만드는 심리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 하신다고 해서 건강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이 건강이라는 집의 기둥이라면 그 기둥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거든요. 지붕도 있어야 하고 벽도 있어야 하고 바닥도 있어야 합니다. 운동과 함께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셔도 밥을 제대로 안 드시면 근육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벽돌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인부를 많이 불러도 벽돌이 없으면 벽을 올릴 수가 없지요. 운동이 인부라면 음식은 벽돌입니다. 특히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 섬유에 미세한 자극이 생기고 몸이 이 자극을 회복하면서 근육이 더 튼튼해지는데 이 회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시고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워지셔서 밥과 반찬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매 끼니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단백질 음식을 넣어보세요.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1토막, 이런 식이면 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콩, 두부, 달걀, 우유, 치즈 같은 것들로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1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전후로는 특히 1잔씩 꼭 드세요. 다음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바로 잠을 자는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낮에 하지만 그 운동의 결과물은 밤에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주무시면 오히려 리듬이 깨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줄여주세요. 밝은 빛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또 저녁에 과식하시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 아까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이완되면 잠이 더 잘 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관리입니다.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늘리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퇴직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면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운동이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운동하는 동료를 만드시면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됩니다. 동네 산책 모임, 복지관 체조 수업, 아침 공원 걷기 모임, 이런 것들에 참여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웃게 됩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세상이 좀 더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 식사, 수면, 마음, 이 네 가지가 바퀴처럼 함께 돌아야 건강이라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바퀴만 빠져도 수레가 기울어집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 챙기시고 잠 잘 주무시고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즐겁게 사세요. 이 네 가지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노년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운동의 3기둥을 세우세요. 유산소, 근력, 균형. 이 3가지를 골고루 하셔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자 스쿼트와 한발 서기를 꼭 추가하세요. 둘째, 작게 시작하되 끊지 마세요. 오늘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3번이 내일에 5번이 되고 한 달 뒤에 10번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운동을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운동이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끄시고 나서 바로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3번 해보세요. 딱 3번입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시작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구원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따라하실 수 있는 특별한 근력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 허리가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절에 무리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습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집이 있고요. 반대로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인테리어가 비싸서? 집이 넓어서?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정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72살이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넘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 서너시면 눈이 떠지고 낮에는 온종일 피곤하셨습니다. 병원에도 다녀보시고 좋다는 영양제도 드셔보셨는데 별 차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방 한 칸을 정리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쌓아두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비우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녀들이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석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달라지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집의 상태가 바뀌면 사람의 운명까지 바뀌는지 그 비밀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이 나가는 집과 운이 들어오는 집의 결정적 차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집 거실 탁자 위에 물건이 몇 개나 올려져 있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리모컨, 돋보기, 약통, 신문, 과일 접시, 손주, 장난감까지 아마 10개는 훌쩍 넘을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하나가 우리 머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서 일을 하게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방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수선한 방에 있던 사람들은 집중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실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탁자 위에 물건이 15개 있으면 뇌는 그 15개를 동시에 인식하고 분류하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마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15개 동시에 켜놓으면 느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3년, 5년, 10년 동안 이런 환경에서 매일매일 지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없어. 그런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운이 없는 게 전부 나이 탓은 아닙니다. 집이 기운을 빼앗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빛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커튼을 꽁꽁 닫아 놓으신 집이 꽤 많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가구가 바랜다, 눈이 부시다, 이런 이유로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연광이 차단된 방에 오래 계시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가라앉고 잠이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혹시 겨울만 되면 괜히 우울해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햇빛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걸 겨울이 아니라 1년 내내 커튼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래된 집, 오래된 물건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본인은 이미 익숙해져서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현관문 여는 순간 바로 느낍니다. 눅눅한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이런 냄새들이 무의식 중에 기분을 가라앉히고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을 줄여버립니다. 자녀분들이 자주 안 오시는 이유,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운이 나가는 집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건이 넘쳐서 뇌가 쉴 수 없는 집. 둘째, 빛이 차단되어 몸과 마음이 가라앉는 집. 셋째, 공기와 냄새가 정체되어 활기가 사라진 집. 이 3가지가 겹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운이 들어오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싼 가구를 사야 하는 걸까요?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야 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집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문을 열면 은은한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산뜻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있는 모습. 거기에 작은 화분 하나, 깨끗한 쿠션 하나 정도만 놓여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서 절로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정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어수선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정돈된 공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판단력도 더 좋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의욕도 더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공간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집이 꼭 비싸거나 넓은 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백입니다. 여백이라는 건 빈 공간을 말합니다.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 벽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부분, 바닥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은 부분. 이 빈 공간이 우리 뇌에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서는 쉬어도 된다 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빈틈없이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은 뇌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처리할 게 많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러니 아무리 소파에 누워 쉬려고 해도 눈앞에 물건이 가득하면 진짜 휴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연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커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운이 들어오는 집에서는 낮 시간에 반드시 빛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최소 서너 시간은 자연광이 방 안에 들어오도록 해놓은 집.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충분히 빛을 받아야 밤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거든요. 낮에 빛을 못 받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향기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는 우리 오감 중에서 기억과 감정에 가장 강하게 연결된 감각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것. 그게 바로 후각과 감정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집 안냄새가 좋으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해집니다. 대단한 향수를 뿌리라는 게 아닙니다. 환기를 잘 시키고 가끔 은은한 차 한 잔의 향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들어오는 집에는 작은 생명이 있습니다. 화분 하나, 작은 꽃 한 송이. 이것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당합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심리치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집의 비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여백이 있는 공간. 둘째, 자연광이 들어오는 환경. 셋째, 맑고 산뜻한 공기와 향기. 넷째, 작은 생명체가 주는 활력. 이 4가지 돈이 많이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관심과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곳 어디일까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하나만 바꿨는데 하루가 달라졌다는 분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깔끔하게 정돈된 신발장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흩어진 신발들과 우산꽂이에 꽂힌 빈 일봉지들입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현관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안식처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접하는 인상이 그 뒤에 기분과 판단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서면서 본 장면이 깔끔하면 무의식 중에 오늘 하루도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현관을 보고 나서면 아직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출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는데 현관이 깨끗하면 아, 집이다 하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현관이 어지러우면 그 안도감 대신 또 치워야 하나 하는 피로감이 먼저 옵니다. 하루에 2번,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이 2번의 감정이 매일 반복되면 1년이면 730번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현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거창한 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3켤레 이하로 줄이십시오. 자주 신는 것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보이는 신발 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현관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둘째, 현관에 작은 조명 하나를 두십시오. 밤에 돌아왔을 때 은은한 불빛이 맞아주는 느낌, 이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비싼 조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작은 센서 등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셋째, 현관에 작은 꽃이나 초록, 식물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대단한 화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화병에 들꽃 한 송이 혹은 손바닥만한 다육식물 한 개만 있어도 현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나갈 때 초록빛을 보고 들어올 때 초록빛을 보고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되신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쩍 무기력해지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닌데 매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시다가 하루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현관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발을 정리하고 작은 선반을 치우고 예쁜 화분 하나를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현관 앞에 서면 괜히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을 시작하셨고 산책을 하다 보니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활기차게 바뀌셨습니다. 현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생활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현관은 그냥 신발 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깔끔하게 정비해 놓으시면 매일 아침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현관을 바꾸셨으면 이제 집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두 공간, 거실과 침실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곳이 건강과 관계를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거실은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텔레비전 보는 곳, 밥 먹고 쉬는 곳,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거실의 진짜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사랑방이라고 했죠.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명절에 다 같이 둘러앉던 공간. 그 사랑방의 현대판이 바로 거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거실을 보면요. 사랑방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운 집이 적지 않습니다. 큰 텔레비전 앞에 소파가 하나 있고 나머지 공간은 온갖 물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상자, 안 쓰는 안마기, 자녀들이 두고 간 짐, 손주 장난감, 오래된 신문과 잡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면 거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요.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금방 일어납니다. 손주들도 뛰어놀 공간이 없으니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빨리 간다고 서운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거실의 상태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닥과 탁자를 비우는 것입니다.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치우고 탁자 위도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리모컨 1개, 물컵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서랍이나 수납장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거실이 2배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넓어 보이는 거실에서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소파 위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파가 벽에 딱 붙어서 텔레비전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거실에서는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텔레비전만 보게 되니까요. 가능하다면 소파나 의자를 서로 마주보거나 기역자로 배치해 보십시오. 앉았을 때 상대방 얼굴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웃음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면 그 집에 활기가 돕니다. 이제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지만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잘 쉬세요, 푹 주무세요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침실을 보면 잠자는 공간이라기보다 제2의 거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 옆에 텔레비전이 있고 서랍장 위에 약봉지가 수북하고 옷장 문이 제대로 안 닫힐 만큼 옷이 꽉 차 있고 침대 밑에도 상자가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숙면을 취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실에서는 잠만 자라.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이것저것 하면 뇌가 침실을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도
뇌가 잠잘 준비를 안 합니다. 아, 여기서 또 뭔가 해야 하나 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실을 바꾸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만 두십시오. 옷이나 책이나 다른 물건을 침대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십시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겁니다. 둘째, 가능하시다면 침실의 텔레비전을 거실로 옮기십시오. 어렵다면 최소한 잠자리에 드실 때는 텔레비전을 끄고 리모컨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잠들기 전 30분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침구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불을 털고 햇빛에 잠깐 말리시는 것만으로도 수면 환경이 크게 좋아집니다. 보송보송한 이불에 누우면 몸이 절로 편안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느낌을 매일 밤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실은 관계의 공간이고 침실은 건강의 공간입니다. 이 두 곳만 제대로 갖고 놓으시면 가족이 더 자주 찾아오고 잠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 감기도 덜 걸리고 병원 갈 일도 줄어듭니다. 거실과 침실을 바꾸는 것이 곧 건강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정리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물건을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고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에 옷이 몇 벌이나 있으십니까? 아마 수십 벌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입으신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옷들은 왜 거기에 그대로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 아닙니까? 이거 언젠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다. 이건 딸이 사준 건데 차마 못 버리겠다. 이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건데. 이 마음들 하나하나가 다 이해됩니다.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돈을 주고 산 것이니까 아까운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 추억을 지키는 걸까요? 옷장에 꽉 눌려있는 옷을 보면 행복해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쓰지도 않은 이 짐이 되는 거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들인 돈이나 정이 아까워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도 놓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옷이니까 안 입어도 못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안 입는 옷이 옷장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옷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정작 입는 옷을 찾기 어려워지고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신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입던 시절을 겪으셨으니 있는 걸 버린다는 게 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만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보내드리시라고요. 이 표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버린다고 하면 쓸모없는 걸 없앤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보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옷이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건을 기증하거나 나눠주신 뒤에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0세 되신 한 어르신은 돌아가신 아내의 옷을 3년 동안 한 벌도 못 버리셨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의 권유로 복지관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기증하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해지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보냈지만 추억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옷장을 볼 때마다 슬펐던 마음이 기증한 뒤로는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었다고요. 비움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감사하면서 남은 날들을 더 가볍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자녀분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댁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솔직히 걱정이 되실 겁니다. 혹시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먼지 때문에 건강은 괜찮으실까? 반대로 부모님 집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으면 자녀들 마음도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더 잦아집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정리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치고 도중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하루에 물건 5개만 정하십시오. 오늘은 5개, 내일도 5개. 이렇게 일주일이면 35개, 한 달이면 150개입니다. 하루 5개라면 부담도 없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두뇌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고를 때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미소 짓게 하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이 나오지 않는 물건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면 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까움을 안고 계시는 동안 정작 소중한 것들이 묻혀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공간에서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시면 남은 날들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30일 뒤에는 집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실 때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달려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집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집 전체를 바꾸시겠다고 마음먹으시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30일에 걸친 천천히 하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5분이면 드라마 시작 전 광고 시간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첫째 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현관과 신발장입니다. 첫날은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모두 모아보십시오. 모아놓고 보시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중에서 정말 신는 것만 3켤레 골라놓으시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둘째 날은 신발장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굽이 닳아서 못 신는 구두, 짝이 없는 슬리퍼, 3년 넘게 안 신은 운동화, 이런 것들은 감사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셋째 날은 현관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합니다. 우산이 5개, 6개 꽂혀 있으시면 2개만 남기십시오. 비닐봉지, 택배 상자, 열쇠 꾸러미 하나씩 정리하시면 됩니다. 넷째 날부터 7일 차까지는 현관을 꾸며보시는 겁니다. 작은 꽃이나 식물 하나를 놓고 센서 등을 달아보시고 신발장 위를 깨끗이 닦아보십시오. 일주일 뒤면 현관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둘째 주 8일 차부터 14일 차까지는 거실입니다. 첫날은 거실 탁자 위부터 시작합니다. 탁자 위에 있는 것을 전부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씩 보시면서 정말 탁자 위에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십시오. 리모컨 하나, 그 외에는 서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둘째 날은 소파 주변입니다. 소파 밑에 먼지가 쌓여 있지 않은지, 소파 위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셋째 날은 거실 바닥입니다.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십시오. 넷째 날은 거실 수납장 안을 들여다봅니다. 서랍 하나만, 딱 하나만 열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날은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커튼을 활짝 열어보시고 소파 위치를 살짝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주가 끝나면 거실에 앉았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겁니다. 셋째 주 15일 차부터 21일 차까지는 침실과 옷장입니다. 침실 정리의 핵심은 침대를 비우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이불과 베개 외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첫날은 침대 위 물건 치우기, 둘째 날은 침대 밑 정리, 셋째 날은 협탁 위 정리,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한 번에 전부 하시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칸 하나씩만 하십시오. 오늘은 윗칸,
내일은 가운데 칸. 이렇게 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1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보내주시고 자주 입는 옷만 남기시면 됩니다. 옷이 줄어들면 매일 아침 옷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옷장을 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주, 22일차부터 31일차까지는 유지와 습관 만들기입니다. 사실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입니다. 한번 정리해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넷째 주에는 매일 15분씩 이미 정리한 공간을 돌아보시면서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 정리, 식사 후에는 탁자 정리,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신발 정리, 이 세 가지를 습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보통 3주 정도 반복하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넷째 주까지 마치시면 이미 3주를 하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의 정리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손을 움직이면서 물건을 다루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일종의 명상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손으로 정리하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거지요. 30일이 지난 뒤 여러분의 집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크게 달라진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공간을 가꿀 수 있다는 자신감, 작은 것이라도 해냈다는 성취감, 이것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운이 나가는 집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넘치는 공간, 빛이 차단된 방, 정체된 공기. 이 세 가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운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집의 비밀은 네 가지였습니다. 여백이 있는 공간, 자연광, 맑은 공기, 그리고 작은 생명. 돈이 드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관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는 스위치였습니다. 신발 정리, 작은 조명, 꽃 한 송이. 이 세 가지만으로 매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실은 관계의 공간이고 침실은 건강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두 곳을 가꾸면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움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남은 날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30일이면 집도 마음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 전체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세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를 신발장에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친구분, 형제분, 이웃 어르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그분의 하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돈이 모이는 사람들의 작은 습관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마음의 안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니어분들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돈 관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혹시 알람 소리에 놀라서 벌떡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눈도 채 못 뜬 채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약 2,000명을 10년 넘게 추적 조사했더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혈관, 나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살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10살이요.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아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10살이나 늙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침에 고작 5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세계 장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놀랍게도 공통된 아침 습관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을 5가지로 나눠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5번째 비밀은요, 이걸 빠뜨리면 나머지 4가지를 다 해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밤새 주무시는 동안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그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입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말도 하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으니까 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침이 사실은 천연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침 속에 있는 항균 물질들이 세균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밤에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침 분비가 확 줄어듭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입안이 바싹 마르면서 세균들한테는 그야말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낮 동안 입안이 깨끗한 수영장이라면 밤새 침이 마른 입안은 물이 빠진 웅덩이 같은 겁니다. 고여있는 물에 이끼가 끼고 벌레가 모이듯이 우리 입안에서도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한 국악 미생물 연구에 따르면요, 밤사이 입안 세균 수가 최대 수백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나는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한 잔 드시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양치를 안 하고 그냥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입안에 잔뜩 번식한 세균들을 물이랑 같이 꿀꺽 삼키는 겁니다. 이 세균들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내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속이 불편한 원인이 바로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입안을 정리합니다. 꼭 칫솔질까지 안 하더라도 물로 입안을 충분히 헹궈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혀도 살살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혀 위에 세균이 제일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일본 오키나와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요, 90이 넘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생활의 지혜인 거죠. 입안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물을 마실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에서 막 깬 우리 몸은 아직 체온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찬물이 확 들어오면 위장이 깜짝 놀랍니다. 혈관도 순간적으로 수축하고요. 특히 겨울철이나 새벽에는 이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으냐? 미온수입니다. 체온과 비슷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정도 온도요. 이 미온수 한 잔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 밤새 수분을 잃어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은 하루 중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사고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미온수 한 잔이 이 위험을 낮춰주는 겁니다. 둘째, 위장에 부드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준비해 하고 알려주는 거죠.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면서 아침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잠자는 동안 느려졌던 몸의 엔진이 서서히 워밍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요, 먼저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세요. 그리고 나서 미온수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입안에서 살짝 머금었다가 넘기는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몸의 아침 시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도 한겨울에 시동 걸면 바로 출발 안 하잖아요.
잠깐 예열하고 가야 엔진이 오래 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물 마시고 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개운하다 하면서 침대에서 훌쩍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핑 도신 적 있으세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휘청하신 적요.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일어설 때 피가 머리까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좋으니까 금방 적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이 적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뇌에 피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지러운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문제는 이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 노인의학 통계를 보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중 약 30%가 아침 기상 직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30%면 거의 3건 중 1건이에요.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그게 수술로 이어지고 회복이 늦어지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넘어지면 끝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수하는 분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나서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는 누운 채로 몸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이때 하는 게 바로 발끝치기와 기지개입니다. 발끝치기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누워 계신 상태에서 양발을 가지런히 모아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서로 톡톡 부딪혀주는 겁니다. 좌우로 벌렸다가 모으면서 발 안쪽을 탁탁탁 치는 거예요. 이걸 한 30번에서 5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리듬감 있게 톡톡톡 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좋으냐면요. 첫째, 발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같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종아리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다리 쪽에 몰려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밤새 누워있으면 혈액이 아래쪽에 고여있는데 발끝치기를 하면 이 피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발목 관절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아요. 일어났을 때 발목이 삐끗하거나 무릎이 뻣뻣한 느낌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한의학에서 말하는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발바닥 앞쪽에 있는데요. 발끝을 부딪힐 때 이 부분이 자극됩니다. 용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생명에너지가 솟아오르는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혈압 안정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한의학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발끝치기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기지개를 켜볼 차례입니다. 기지개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팔 한번 쭉 뻗는 걸 떠올리시는데요. 제대로 하면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손가락 끝이 천장 너머까지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길게 늘려줍니다. 동시에 발끝은 반대 방향으로 쭉 밀어주세요. 위아래로 온몸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 5초 정도 버텨보세요. 그리고 후 하고 내쉬면서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을 하면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에 수분이 다시 흡수되면서 디스크가 통통하게 살아납니다. 밤새 누워있으면 디스크가 팽창해 있는 상태인데 기지개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척추가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온몸의 근막이 한꺼번에 스트레칭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고요. 림프액 순환도 촉진돼서 붓기가 빠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은 동작이 있는데요. 무릎 끌어안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보세요. 그리고 좌우로 살살 굴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흔들리자처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밤새 뻣뻣했던 허리가 풀립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도 이 동작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범위를 작게 해서 살살 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 발끝치기, 기지개, 무릎 끌어안기 다 합쳐도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의 투자로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고 낙상 위험은 확 줄어들고 혈액순환은 좋아지니까 이보다 가성비 좋은 건강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몸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덜 깨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머리는 아직 멍하고 흐릿한 느낌. 다들 아시죠?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 뇌를 확 깨워주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짜증이 잘 나고 의욕이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세로토닌을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우리 눈에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망막을 통해서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부위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시상하부가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몸 안의 시계인 거죠. 아침 햇빛은 이 시계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면 몸이 지금이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세로토닌 분비를 확 올려줍니다. 그러면 낮 동안 기분이 좋고 활력이 넘치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아침 햇빛을 잘 쬐면 낮에 활기차고 밤에 푹 자고 푹 자면 다음날 아침이 또 개운하고 반대로 아침에 햇빛을 못 쬐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낮에 멍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울감이 심해지시는 분들, 이른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햇빛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햇빛을 어떻게 쬐는 게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창가에 서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바깥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글라스는 쓰시면 안 돼요.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물론 태양을 직접 쳐다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밝은 하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날씨가 흐리더라도 괜찮아요. 흐린 날의 자연광도 실내 조명보다 훨씬 빡습니다. 실내 형광등이 보통 300에서 500 럭스 정도인데요. 흐린 날 바깥이 한 2000에서 5000 럭스, 맑은 날에는 10,000 럭스가 넘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바로 환기예요.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주세요. 밤새 닫힌 방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8시간 동안 문 닫고 자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높으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고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산소가 들어오면서 뇌가 확 깨어납니다. 3분에서 5분만 환기를 시켜도 실내 공기질이 확연히 달라져요. 추운 겨울에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꼭 환기를 해주세요.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거든요.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곳은 겨울이 길고 해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아침빛 치료라는 개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특수 조명을 써서라도 아침에 밝은 빛을 쬐는 거예요. 그만큼 아침 햇빛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사계절이 뚜렷하고 햇빛이 풍부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자연의 선물을 매일 아침 공짜로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좀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거? 뭔가 어렵고 대단한 거?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몇 시간씩 옴 하는 거? 아마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침 명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2분이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걸 저는 몸의 채널 맞추기라고 부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 몸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침대에 앉으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들이쉬세요. 그 다음 잠깐 멈추고요. 이번에는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길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대략 2분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에 이제 긴장 풀어도 돼, 편하게 쉬어도 돼 하고 신호를 보내는 신경이에요. 반대로 교감신경은 위험해, 긴장해 하는 신경이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상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부터 뉴스 보면서 걱정하고 카톡 알림에 쫓기고 이것저것 할 일 생각하면서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이 짧은 호흡 명상이 그 긴장의 스위치를 내려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명상을 전혀 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매일 짧은 명상을 8주 동안 하게 했더니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의 회백질 밀도가 실제로 증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 세포가 더 촘촘해졌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처리하는 편도체라는 부위는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뇌가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게 바뀐 겁니다. 8주, 그러니까 약 2개월 만에요. 이건 치매 예방과도 직결됩니다. 해마는 치매가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 중 하나거든요. 해마가 건강하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새로운 것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2분의 호흡 명상이 이 해마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보약을 매일 다려 먹는 것보다 이게 더 과학적인 치매 예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매일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마음이 허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아침 명상이 마음의 닷 역할을 해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 숨소리에 집중하고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오늘 뭐 해야 하지?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좀 거슬렸는데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붙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시면 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듯이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구름이 지나가네 하고 보는 것처럼 생각도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분의 고요한 시간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면 느려졌던 게 빨라지듯이 아침 명상은 우리 뇌의 재부팅이에요.
이 재부팅을 하고 시작한 하루와 안 하고 시작한 하루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우리 아침 루틴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입안 정리와 미온수. 둘째,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 셋째, 햇빛과 환기. 넷째, 호흡 명상. 이 네 가지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걸 다 해도 한 가지를 빠뜨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 다섯 번째 비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아침 식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정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주제죠. 어렸을 때부터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아침을 걸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간헐적 단식이 좋다면서 아침을 일부러 안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하지만 특히 6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는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걸 근감소증, 의학용어로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40대부터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어들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넘어졌을 때 뼈를 보호해줄 쿠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위장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아직 준비 운동도 안 한 선수한테 갑자기 뛰어 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미온수를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루틴을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정도 시간이 되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뭘 먹어야 좋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달걀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달걀 1개, 단백질이 약 7g 들어있는데요. 아침에 달걀 2개만 드셔도 약 14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달걀 프라이, 스크램블, 뭐든 좋아요. 간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두부도 훌륭합니다. 두부 반모에 단백질이 약 10g 정도 들어있거든요.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 드시는 것도 좋고 그냥 부침으로 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식이섬유는 왜 중요하냐면요. 아침에 장 활동을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흰 쌀밥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서 오전 중에 나른해지고 졸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시거나 채소 반찬을 꼭 곁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치, 나물, 미역, 시금치 이런 것들이 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반대로 아침에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빈속의 커피는 좋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빈속에 마시면 위벽이 직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위염이나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면 꼭 뭔가를 드신 후에 마셔주세요. 둘째, 과일 주스를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판 주스에는 당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갈거나 짜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빠지고 당분만 남게 돼요.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빵과 잼 혹은 시리얼 같은 서양식. 아침은 사실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 이른바 블루존이라고 불리는 곳들의 아침 식단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두부와 고구마, 해조류를 즐기고요. 사르데냐, 사람들은 통곡물빵에 올리브유를 뿌려 먹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는 허브차와 꿀, 그리고 채소 중심의 소박한 아침을 먹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에도 설탕 범벅의 가공식품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단으로 말씀드리면요.
잡곡밥에 된장국, 달걀 반찬, 나물 한두 가지. 이게 사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완벽한 장수 아침 식단입니다. 거창한 게 필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소박한 밥상이 이미 정답이었던 겁니다. 다만 여기에 단백질만 좀 더 신경 써서 달걀이나 두부를 추가해 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한 숟갈 떠서 20번에서 30번 정도 씹어주세요.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난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입에서 소화가 시작되면 위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가 뇌에 제때 도착해서 과식도 막을 수 있고요. 이렇게 5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입안부터 정리하고 미온수 1잔. 둘째,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발끝치기와 기지개로 몸 깨우기. 셋째, 커튼 열고 아침 햇빛 쬐면서 환기하기. 넷째, 2분간 조용히 호흡 명상하기. 다섯째,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의 소박한 아침 식사 챙겨 먹기. 다 합쳐서 얼마나 걸릴까요? 스트레칭 2분, 햇빛과 환기 3분에서 5분, 호흡 명상 2분, 식사 준비와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혈관을, 뇌를, 관절을, 장을, 그리고 마음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루틴을 실제로 꾸준히 하시면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들이 있어요. 이 신호들을 알고 계시면 효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서 더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일에서 5일 차쯤 되면요.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5분만 더 하면서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셨다면 루틴을 시작하면 눈이 좀 더 쉽게 떠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직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오늘은 좀 덜 힘든데 하는 정도예요. 일주일 차가 되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옵니다. 미온수와 가벼운 움직임 덕분에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은 이때쯤 요즘 화장실이 편해졌네 하실 거예요. 2주일 차쯤 되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아침 햇빛 덕분에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밤에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잠을 좀 잘 자는 것 같아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다음 주일에서 한 달 차가 되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어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톤이 밝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허리야 하시던 게 줄어들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좀 더 수월해지고요. 이 개월차가 되면 체중 변화가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고 혈당 관리가 되니까 간식이나 폭식이 줄어들거든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적정 체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짜증이 줄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세로토닌과 호흡, 명상의 합작품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 루틴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라도 이 루틴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몸이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가 수월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지고 잠을 깊이 자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매일 아침 5분에서 시작된 겁니다.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야 하시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30일이에요. 어느 날은 빠뜨려도 되고
어느 날은 5가지 중 한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함은 꾸준함의 적입니다. 오늘 미온수 한 잔만 마셔도 성공이고 내일 거기에 기지개 한 번만 추가하면 더 큰 성공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복리 효과라는 말 아시죠?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요. 건강 습관도 똑같습니다. 오늘 5분, 내일 5분, 모레 또 5분.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의 아침이 쌓이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통장에 적금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금은 이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한 장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10년이요. 그것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이른바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10년과 자기 발로 걸어 다니면서 손자, 손녀, 손잡고 공원 가는 10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20년 전에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80대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력이 늘어나고 90대에 뇌 훈련을 해도 인지 기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한번 해보세요. 벌떡 일어나시지 말고 눈을 뜨시고 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서 오늘 영상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톡톡 부딪혀 보시고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켜보시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시고 눈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습관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걸 해요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 루틴 중에 이걸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경험담이 있으시면 그것도 꼭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서로에게 힘이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아침 루틴의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자기 전 5분 루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것만큼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밤에 이것만 하면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지는 비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